기초생활급여 못 받게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 들어보셨을까요? 요즘 동네에서 인터넷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년부터 기초생활급여 받기 어려워진대요. 제 할머님 친구분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혹시 이런 말 들으시고 밤잠 설치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혜택은 늘어났는데 새로운 기준을 모르면 오히려 탈락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만 알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 될 거야 하고 포기했던 분들도 이제는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어르신 혹시 나는 혜택 받을 게 하나도 없어라고 지레짐작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옆집에서는 받는 지원금을 나만 못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본인이 대상자인지조차 모르고 지나가십니다. 이 채널의 구독 버튼은 어르신의 숨은 돈 찾기 버튼입니다. 지금 바로 누르시고 나라가 주는 돈 단돈 10,000원이라도 손해보지 마세요. 오늘 내용 보시고 아 이거 내 돈이었네 싶으시면 댓글에 내 돈 찾겠습니다 라고 꼭 남겨주세요. 오늘은 먼저 서울 금천구에 사시는 한만수 어르신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올해 77이신 한만수 어르신.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혼자 사시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친구분 가게에서 잠깐씩 카운터를 봐주고 소소하게 벌어들인 용돈 때문에 급여가 한동안 끊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내가 벌어봐야 한 달에 20만 원인데 이게 그렇게 큰 돈인가요? 라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제 돈은 냉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면 기준을 넘어선다고 판단해버리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2025년 바로 이 기준들이 우리 이웃의 삶에 맞춰 크게 바뀝니다. 오늘 그 중요한 변화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생계급여 기준이 대폭 인상된다는 점입니다. 한만수 어르신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74% 이상이 1인 가구인데요. 그래서 정부도 가장 먼저 1인 가구의 기준부터 손봤습니다. 지금까지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76만 5천 원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82만 원으로 오릅니다. 단순히 몇만 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돈이면 어르신들의 2달치 약값 혹은 추운 겨울 난방비나 통신요금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12만 원 이상 오르고 중위소득 자체도 649만 원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다음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식입니다. 저희 동네 김씨 할머니께는 편의점 야간 일을 하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할머니의 수급이 끊길 뻔했다는 점입니다. 할머니는 내 딸도 겨우 먹고 사는디 엄에 도와줄 형편이 없은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생활비를 주지 않아도 소득의 30% 또는 15%를 부양비로 간주했는데요. 이제는 10% 일괄 적용으로 바뀝니다. 계산 비율이 이렇게 낮아지면 딸이나 아들의 수입이 많지 않은 경우 부모님이 수급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겁니다. 김씨 할머니도 이제 딸의 속 안 썩이고 신청해도 되겠다 하시며 한결 편안한 얼굴이셨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재산 기준이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것입니다. 15년 된 낡은 승합차로 새벽마다 폐지를 줍고 생활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승합차가 재산으로 잡혀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고 말았죠. 할아버지는 차도 늙은데 이놈이 날 끌어내리네라며 어이없어 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억울한 경우도 줄어듭니다. 2025년부터 승합 화물차 기준이 크게 완화됩니다. 한마디로 차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게다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기쁨을 뺏지 않도록 소득 산정이 바뀝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화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경로당에서 청소 일을 하며 한 달에 25만 원을 버셨는데요. 그 돈이 소득으로 그대로 잡혀 생계급여가 깎였습니다. 일한 게 죄냐 할머니의 이 한마디가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2025년부터 이 방식도 달라집니다.
우선 청년층부터 근로소득 공제를 대폭 확대합니다. 지금은 청년이 대상이지만 정부는 앞으로 노년층 근로자에게도 비슷한 완화 정책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재도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월 60만 원을 벌면 실제로는 42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로 약 4만 명 정도가 추가로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고령자, 근로소득이 약간 있는 분들이라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번 시간엔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청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월 소득이 얼마인지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2025년부터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 원 이하입니다. 2인 가구는 134만 3천 원, 4인 가구는 207만 8천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건 실제 수중에 들어오는 현금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소득인 정액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벌어들이는 돈, 받는 용돈, 재산에서 나오는 금전 가치까지 모두 합쳐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70만 원 버시고 자녀에게서 10만 원 용돈을 받으신다면 그 10만 원도 일부는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정확히 따지는 기준은 복잡하니 일단 월 합계가 기준 이하인지 먼저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입니다. 여기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과거엔 10년 된 승용차 하나만 있어도 그게 소득으로 간주돼서 수급에서 제외됐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500만 원 미만의 소형 승합차나 화물차 또는 7인승 이상 차량을 가진 2자녀 이상 가구는 차량이 소득으로 환산되지 않거나 아주 낮게 계산됩니다. 이런 차 하나 갖고 있다고 수급 못 받는 건 좀 억울했지요. 많은 분들이 하셨던 말씀인데 이제는 억울하지 않도록 기준이 다듬어진 겁니다. 세 번째는 자녀나 배우자 같은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이 수급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아도요.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일괄 10%만 반영하도록 조정됐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생활비 지원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그조차도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는 임복래 어르신은 아들 둘이 있지만 각자 형편이 넉넉지 않아 한 푼도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 그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되셨었어요. 하지만 이번 개정 덕분에 다시 신청해보겠다며 희망을 품고 계십니다. 네 번째 체크는 최근 수급 탈락 여부입니다.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2024년이나 2025년에 수급 심사에서 떨어진 분들 다시 도전해 보셔야 합니다. 기준이 크게 완화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탈락했던 분들도 이제는 충분히 가능성이 생겼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내 사정이 달라진 게 없다 해도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로소득이 조금 있는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일 조금이라도 하면 급여가 깎이더라는 말이 많았죠. 현재도 일반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월 60만 원을 벌면 실제로는 42만 원만 소득으로 계산되는 거예요. 따라서 조금이라도 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더 이상 사실이 아닙니다. 용기를 갖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여섯 번째는 신청 포기자나 미신청자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귀찮고 복잡해서 그냥 안 해 하시는 경우지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수급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도 어르신의 형편을 모르고 계시니까요. 자, 이제 체크는 끝났고요.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이렇게 막막하셨죠? 지금 바로 그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신청 시기와 장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연중 내내 가능하고 특정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신청 장소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의 복지팀입니다. 살고 계신 주소지 기준으로 관할 센터를 찾아가시면 되고 꼭 본인이 가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나 보호자, 이웃도 대리 신청 가능해요. 다만 위임장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시골에 계신 박말순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거동이 어렵지만 동네 이장님이 함께 가서 대리로 신청서를 접수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필수 서류입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종이에 적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 신청서, 두 번째 가족관계증명서, 세 번째 주민등록등본, 네 번째 최근 3개월 소득 증빙자료 통장 사본, 급여 명세표, 연금 확인서 등. 다섯 번째 재산 관련 서류 전월세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 여섯 번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특히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요. 빠지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심지어 탈락될 수 있습니다. 전세로 사시는 경우 계약서를 꼭 챙기세요. 그리고 본인 명의 차량이 있다면 차량 등록증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이 헷갈리시는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준비법이에요. 자녀나 형제 자매가 있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부양비 부과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녀의 생활비 미지원 확인서나 통화 내역, 문자 내용, 심지어 주민센터 상담 기록까지 첨부하면 더 도움이 돼요. 아들이 2년째 연락이 없어요. 생활비를 받는 대신 제가 손주 돌봐주고 있어요.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 꼭 담당자에게 이야기하고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명확하게 소명만 하면 이제는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놓치기 쉬운 의료비 공제 활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이건 잘 챙기면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의료비 공제는 최근 6개월간 지출한 병원비, 약값 등을 영수증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건강보험으로 이미 처리된 금액은 제외되고 본인 부담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감기로 병원에 가서 5,000원을 본인이 냈다면 그 5,000원만 인정돼요. 처방전 약국 영수증, 병원 진료비 영수증 모두 꼼꼼히 모아두세요. 최대 6개월치까지 인정되니 최근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꼭 챙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은행 입금 내역 정리법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에요. 가족이 매달 용돈을 보내줄 경우 입금 메모에 생활비라고 쓰면 소득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에 부채 상환 또는 기념일 축하금 등 특수 목적성으로 적으면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철우 어르신은 자녀가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10만 원씩 입금한 내역이 있어 소득이 인정되어 수급이 탈락됐었는데요. 하지만 용도 명시를 수정한 후 다시 심사받아 정상적으로 수급 대상이 되셨어요. 입금자와 수급자의 관계, 입금 목적 등은 신청 전에 미리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팀이에요. 가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자가진단도 해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의 디지털 도우미에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이고 불이익도 전혀 없어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세요. 기초생활급여를 받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같이 받을 수 있는 숨은 혜택들이 정말 많거든요. 모르고 지나치면 수십만 원, 많게는 연간 수백만 원 손해를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연관 혜택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구독 누르시고 돈 되는 정보 계속 받으세요. 필요한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의료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대상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병원 진료비를 거의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무릎 관절이 아파 한 달에 3번에서 4번 병원에 다녔다고 가정해 볼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전에는 한 번 진료에 10,000원 이상을 냈는데 이제는 1,000원만 내고 진료를 받으세요. 입원하면 일종은 전액 무료, 이 정도 10%만 부담하면 돼요. 약국도 마찬가지로 일회 5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의료급여의 강력한 혜택이에요. 두 번째는 주거급여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분들 혹은 오래된 집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혜택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주거급여 대상이 되어 월세 일부 혹은 전세자금 일부 그리고 낡은 집의 수리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서울에 사는 76세 이창복 어르신은 지하 월세방에 살고 계셨는데 주거급여로 매달 36만 원 가까운 월세를 지원받고 계세요. 지방은 금액이 다르지만 지역별 기준 임대료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며 서울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원됩니다. 도배가 오래되어 곰팡이가 피었을 경우 도배장판 교체 비용도 보조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안경비 지원 혜택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2년에 한 번씩 안경값 1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간단해요. 처방전을 받은 후 지정 안경점에서 구입하고 영수증과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되거든요. 경북 구미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는 시력이 나빠졌지만 돈이 없어 계속 안경을 미루셨어요. 기초생활수급 신청 후 이 혜택을 통해 새 안경을 맞추고 TV 자막도 또렷하게 보인다며 무척 좋아하셨답니다. 네 번째는 각종 공공요금 할인 혜택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실속 있는 부분이에요. 전기요금은 월 최대 16,000원까지 할인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에어컨 전기세 걱정되시죠? 월 최대 2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상하수도 요금은 가구당 기본요금에서 감면이 적용되고요. KBS 수신료는 완전 면제 가능해요. 통신요금도 월 1만 원 이상 요금 할인도 가능합니다. 이 모든 건 기초생활수급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해당 회사 고객센터에 요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이 자동으로 오지 않아요. 꼭 챙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문화교육 혜택입니다. 먼저 문화누리카드라는 게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약 13만 원의 지원금을 문화누리카드에 충전받게 돼요. 이걸로 영화관, 서점, 공연장, 여행 비용 등 다양한 곳에 쓸 수 있어요. 혼자 영화 보시거나 책을 사서 읽는데도 쓸 수 있고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만 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됩니다. 자, 이제 연관 혜택은 알아봤고요. 그런데 신청을 하려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조건은 맞는 것 같은데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부터는 실패하지 않기 위한 신청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탈락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도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실수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서울 구로동에 사는 김봉래 할머니 기초생활수급자셨어요. 며느리가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입금해 주었는데 그 흔적 때문에 갑자기 수급자에서 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정기적인 소득으로 판단됐기 때문이에요. 입금할 때 용돈, 생애 같은 메모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사소한 실수가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입금할 때는 메모를 반드시 남기세요. 가족이라도 예외는 없어요. 정기적으로 반복된 금액이면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고요. 비정기적이고 설명이 있는 입금은 일시 지원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음 사례입니다. 전북 정읍에 사는 최영호 어르신은 경운기 한 대 때문에 탈락하셨어요. 차량 가액이 200만 원이었지만 그게 재산으로 평가된 거예요. 하지만 생계형 차량은 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화물차나 승합차도 포함되고요. 생계를 위한 차량임을 입증해야 해요. 일하는데 꼭 필요한 차량이라면 일반 재산으로 간주해 줍니다. 차량의 종류, 용도, 배기량 등도 잘 확인하셔야 해요. 탈락하셨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의신청이라는 방법이 있거든요. 경기도 군포의 이재원 어르신도 처음엔 탈락하셨어요. 하지만 다시 서류를 준비하고 이의신청을 하셨죠. 결국 한 달 만에 수급자로 선정되셨어요. 이의신청은 탈락 통보를 받은 뒤 90일 안에 하셔야 해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동안 제출했던 소득 자료나 재산 증명서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해요. 팩트에 기반한 근거가 있어야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요. 상담은 반드시 공공기관에서 하셔야 해요.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보건복지부 대표 번호는 129번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갑작스런 위기 상황엔 긴급 생계비 지원도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화재, 실직 등으로 수입이 끊긴 경우 최대 117만 원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건 기초생활수급자뿐 아니라 일반 가구도 신청할 수 있고요. 빠르면 3일 안에 지원됩니다. 입원비, 주거비, 장례비, 해산비 등 다양한 항목에 적용돼요. 홍영심 할머니도 남편 수술로 소득이 끊겼는데 긴급 생계비로 당장 필요한 입원비와 식비를 해결하셨어요. 이 제도도 적극 활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가족 간 입금은 메모 꼭 남기시고 자동차는 생계용 차량 기준 확인하세요. 갑작스러운 위기에는 긴급복지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준비만 잘하면 누구나 가능해요. 실수만 줄여도 충분히 자격을 갖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도움받으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늘 내용 혹시 너무 어렵고 복잡하진 않으셨나요? 어르신들께서 하나라도 더 알아가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려 애썼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나라와 가정을 위해 고생만 하셨는데 정작 몸이 아프거나 수입이 줄어드는 지금은 기댈 곳이 마땅치 않으시죠? 혼자 계시면 더 서럽고 막막하게 느껴지실 테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자식, 속 시원한 말벗이 되어 드릴게요. 앞으로도 정책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가장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이 좀 답답하셨거나 아니면 희망을 보셨다면 댓글에 오늘도 고생했네 한마디만이라도 남겨주세요. 제가 어르신들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힘을 얻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것도 남겨주시고요. 제가 아는 만큼은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 친구분, 동네 이웃분들이 생각나신다면 카톡으로 이 영상을 꼭 좀 보내주세요. 좋은 건 나눌수록 복이 된다고들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 한번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다음번에 들고 올 좋은 소식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어르신 늘 기운 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